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주세요.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박창규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 기자와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고기 네. 김치찌개인데요. 해외에서 영업 중인 한식당이 10,000곳을 돌파했어요. 유창한 한국말로 한식을 주문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최근 해외 문을 연 한식당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번 둘러보고 오셨다면서요, 해외를? 예. 네. 지난주에 이제 베를린과 네. 파리 두 곳을 좀 둘러봤는데요. 네. 원래 이제 유럽에 있는 한식당들 보면은 보통 한국에서 파견 나가 있는 뭐 주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현재 있는 교포들 아니면은 대규모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한식당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문을 여는 한식당들을 가보니까 철저하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마페라든지 혹은 무슨 탈, 뭐 호돌이 네네. 이런 것들이 보통 한식당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 인테리어도 그렇게 바뀌고. 예, 그렇게 달라져 있고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이제 변화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식당 아마 가보신 곳일 텐데 어딘가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이 예. 베를린, 동베를린 지역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식당 겸 카페입니다. 예, 네. 불고기인가요? 저희 비빔밥입니다. 아, 비빔밥.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비빔밥 위에 이제 계란 후라이가 없고요. 네. 저기는 이제 파리에 있는 백세주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백세주 마을이 그쪽으로 진출을 한 거고. 네. 아, 그렇군요. 저기도 백세주를 인테리어도 파는 거예요? 팝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한국 술들 뭐 막걸리라든지 소주, 맥주 다 팔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서너 명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굉장히 익숙한 모양의 병 모양이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지에서의 현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깜짝 놀란 게요. 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음식 이름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뭐 불고기 이런 게 아니라 불고기, 김치찌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메뉴 자체도 그렇게 예. 김치찌개 불고기로 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써 되게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박앵커가. 예, 물론 이제 한국어로 써 있으면서도 그 현지 언어로 써 있긴 네. 하지만 그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 놀랐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백세주 마을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담그세요 하니까 요리책을 직접 구해다가 그걸 보고서 고춧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양념, 젓갈 거기다가 직접 담가 먹어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하더라고요. 집에서 김치까지 네. 담가 먹는다. 네,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메뉴를 저희가 한번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베이징에선 삼겹살, 상하이도 삼겹살, 도쿄와 오사카는 갈비, LA와 뉴욕은 불고기. 뭐 갈비나 불고기 같은 이른바 고기에다가 양념을 한 고기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갈비는 많이 알려졌었는데 삼겹살도 굉장히 인기가 많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리되어 있는 음식이 아니라 생고기를 불판에다 얹어놓고 직접 집게로 이렇게 구워 먹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원래 서양인들은 포크랑 나이프 들고서 이렇게 잘라 먹지 않습니까? 네. 조리가 다 된 거를. 예. 근데 이거를 갖다 직접 이렇게 해 먹으니까 이게 하나의 놀이 같다. 즐기는 하나의 유흥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우리 각수정 박사님도 네. 굉장히 해외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해외 다니면서 한식당 많이 다니셨을 텐데 네. 예. 어땠습니까? 최근 분위기랑 과거랑 예. 어떻게 달라진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교포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어린아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이 가끔 들리시고
또 주재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고 아니면 한국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거나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뭐 재료의 개발이라든지 식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국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불판을 놓고 직접 구워 드신다고 했는데 미국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음식당 안에 가스나 이런 거 갖다 직접 구울 수 있는 시설을 못하게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소방 관련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아마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저런 풍경도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아까 놀이 문화라고 하셨는데 그런 놀이 문화를 한국적인 놀이 문화를 좀 가미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인 중에 싱가포르에서 지금 식당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김치를 최근에 수입하러 한국에 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쭤봤는데 싱가포르에서 김치가 인기가 있냐?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아. 현지인들 사이에.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뿐만 뭐 김치 수입뿐만이 아니라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창기에 음식을 수출할 때는 현지화 이야기를 굉장히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바꿔라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의 독특한 맛을 더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뭐 매운 김치찌개도 더 매운 것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것을 뭐 미국이든 유럽의 입맛에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소독스한 맛을 찾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쪽의 문화도 성립되고 있는 어떻게 보세요? 직접 다녀와 보셨는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뭐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한국보다 밋밋하다. 제대로 한국 맛을 살려달라.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접하니까 약간 너무 센 것 같다. 조금 더 우리 맛에 맞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런 한류 먹거리의 어떤 세계화 장기적으로 좀 이어가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국 식재료들,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거는 현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도 그 양념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가는 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막상 가가지고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들을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국가에서 혹은 기업들이 이거를 좀 단체로 잘 해서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괜찮은 어떤 제품들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재료 공급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네. 좀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을 강화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창구 종합부 소비자경제부 기자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메르스도 못 막은 청약 열풍. 메르스 여파로 인해 외출조차 꺼리는 분위기입니다만 이곳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위례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61대 1을 기록했어요. 네. 이게 사상 최고 경쟁률입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위례 지역에서 네. 그렇고요. 우리 작년에 이제 위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달 초에 이제 위례 운암역 쪽에 뭐 아파트 브랜드 이름까지 나왔네요. 아마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 청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6월 3일 정도니까 메르스도 한창 막 창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몰릴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신혼부부와 이 위례 운암역 쪽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61.3대 1이라는 평균 경쟁률이 430가구 예. 모집에 분양에 69,373명이 몰렸군요. 예. 근데 기존에 제가 보니까 위례 자이가 139대 1이 저 위례 지역, 네. 판교 밑지역에서 뭐 최고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이 메르스 한파 속에 6월 초에 바로 이걸 훌쩍 웃돌은 16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이었죠. 네. 예, 뭐 그 지난 주말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청약줄을 길게 설 정도로 뭐 진풍경이 네.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는 거 요즘에 뭐 소형 아파트 인기다, 대세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는데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9제곱미터인데요. 예, 지난 5월 달만 봐도 거의 4만 가구가 뭐 신양 이제 청약에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히트쳤던 게 이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평형대 아파트가 네. 소형형대. 요즘에 20평형대 아파트는 20평대가 아닙니다. 거의 옛날 30평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조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제 방 3개를 이렇게 쭉 미는 이제 3.5베이, 4베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걸 방 3개를 이렇게 하고 공간을 이쪽으로 빼니까 네. 네. 신혼부부도 그렇고 웬만한 애 1명, 2명 있는 부부들도
굳이 왜 30평대를 하느냐, 이 59제곱미터, 네네. 20평대로 족하다 해서 이번에도 이 59제곱미터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었고요. 뭐 가격대도 지금 상승률을 봐도요, 연초 이후에 이 20평형대 아파트들이 가장 놀랍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례 신도시가 강남의 제2의 강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청약 열기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위례 지역에서요? 이제 다 됐죠. 공급도 거의 다 네. 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격 형성이 아니라 어쨌든 청약 시장에 나온 거고 2년 반 후에 입주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과연 가격들이 지금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프리미엄도 네. 많이 붙어 있고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또 하나 재미난 게 서울 일부 지역 전세가 네. 거의 90% 전세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 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비수기인데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92%인데 지금 뭐 저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90%, 92% 이게 전세가 나오려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거기에 대한 가격을 측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은 좀 이제 씨가 말랐다는 표현. 그러니까 가격 책정으로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최근에 다 반전세, 이 반월세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세값은 계속 이 90%대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될것 물건 같습니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 그렇죠. 물건 자체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한 3, 4월에 비해서 한 70%가량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청약률이 200대를 넘어서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기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전세가가 상승 90%라고 하는 것은 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참에 그냥 집을 사버리자. 왜냐하면 4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 남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럴 바에야 나중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나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두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가 또 낮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자산에 보통 우리 한국 가계 자산의 한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맹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는 오늘 아침에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처음으로 2% 진입했다고 또 보도도 나오던데. 예, 그 보도 평균 금리요? 함께 네. 나왔고 네. 4월 한 달간 집 살려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돈이 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집값 버블 논쟁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또 집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집 사실 분들 이제 내일 과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무조건 고정금리 권합니다. 이 연 1.5%의 방금 말한 주택담보대출이 2%까지 떨어진다는 거를 앞으로 글쎄요. 이 금리를 또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2%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라고 하는 건 사실 서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소리죠. 많은 분들은 34.9%의 지금 상한제를 낮추자고 하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그 문제도 나누고 있는데 이 금리 문제가 방금 정철진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도 시차를 두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고정으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전세값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공공요금 역시 줄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기초단체 상하수도 요금 인상할 계획이고 바로 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도 150원에서 400원가량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름폭이 제법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이 버스가 150원에서 이제 좌석버스, 네. 직행버스별로 최대 450원까지, 지하철은 200원인데요. 지금 뭐 물가 대책회의에서 공청회 한다는데 이미 본회의까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이달 중 6월 27일에는 저 인상안을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도 지금 이제 버스 요금 올리고 있고 현행 2,000원에서 저거 직행 좌석입니다. 2,400원을 올리고 있고요. 인천 지역도 역시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리고 있어서 교통비는 아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아마 이달 중으로 네. 인상된 가격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수도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뭐 물가 하락,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서민들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연속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가 상승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물가를 올리겠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 네, 네.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올리기에는 반드시 올리는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 사람당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유가가 뭐 올랐다고 최근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을 놓고 보면요. 기업 소득 증가율이 8.7%인데 가계 소득 증가율이 실질 소득 증가율이 한 3.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물가를 올린다는 정책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건 아니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 내수 침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역발상으로 해서 지금 물가를 올리겠다, 공공요금을 올리겠다, 지자체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의 길이 없는 테러로 몬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조금 전에 저희가 하단에 네. 보여드렸다시피 네티즌들도 뭐 송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시가 공청회를 여는데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공공요금 인상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낮다고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본다. 이미 다 서울시의회 통과한 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27일날 시행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예. 뭐 되돌릴 수는 공청회 한다고 해서 예, 공청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서울시 관계자들 아까 제가 지자체의 어떤 세금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물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르스에 대한 대책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고 계시지만 예. 이런 서울시 지자체라든지 주요 도시의 지자체장들이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는 데서 나서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민들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중앙정부에 약간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자체들 이렇게 속속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부세 부분을 이 지방자치 쪽으로 넘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협력 부분, 논의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메르스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듯이 이런 것도 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인 감자, 두부, 밀가루를 잘 활용을 하면 보약 못지않은 건강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의 평범한 재료를 이용한 건강 레시피 소개해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값비싼 보약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집 냉장고 속 저렴한 보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속 보약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감자즙입니다. 생감자를 즙으로 내 가글을 하면 편도선염과 기관지염에 좋고요. 생감자즙을 매일 반 컵 정도 마시면 소화불량과 위경련, 위궤양 등에 좋다고 하는데요. 일주일만 꾸준히 마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속 보약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얼린 두부입니다. 두부는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보통 때보다 7배 정도 증가하는데요. 이 얼린 두부는 뱃살과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냉장고 속 보약 세 번째 주인공은 밀가루입니다. 흔히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이는 밀가루보다는 함께 사용된 화학 첨가물 때문인데요. 밀가루, 특히 통밀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데 히스테리나 우울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냉장고 속 저렴한 식재료도 비싼 보약 못지않죠?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임산부도 예외가 없었다. 네, 메르스 얘기 이어갈 네. 텐데요.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백성문 변호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확진 환자 또 13명이 늘어서 드디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108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확진자가 어제까지 95명이었는데 네. 오늘 아침 13명 늘었고요. 2명이 지금 추가로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자가 총 9명이 되는 9명이 거네요.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여기서 아직은 뭐 어느 병원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네. 기사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자는 지금 한 명씩 나오다 오늘 2명 한꺼번에 나왔고요. 확진 환자는 23명, 8명, 8명, 13명. 13명. 나름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죠. 지금 네. 이제 14번은 이제 삼성의료원 이제 발병 환자들 추세가 좀 줄어든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역시 이제 이번 주 목금 정도 내일하고 모레 정도를 좀 지켜봐서 만약에 내일 모레를 무사히 넘어간다면 14번 환자 슈퍼 감염자로부터 이제 차단이 되는 거니까 네네.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 이제 좀 총력 체제를 좀 갖춰간다는 느낌도 또 하나 있고, 어제 재밌는 뉴스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권위있는데 한국 여행 아무 지장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공포감 문제, 감염 문제에 대해서 좀 수석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관측이 좀 다수인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게 네. 지금 당초 뭐 10대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어제 10대 청소년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16살. 예. 바로 또 걱정스러운 건 임산부. 출산 앞둔 임산부까지 이달 말이죠. 네, 이달 출산 중순에 예정인데.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달인 거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네.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어제까지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았었는데 지금 뭐 확인을 좀 더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2차 검사에서 또 음성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서 재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마 그렇게 재검에 들어가서 음성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임신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아주 의무, 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무를 가질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도 약조차 안 먹는 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음성이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실제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또 태아가 사산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드문 경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1912년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임신 6개월 되었을 때 사산이 되었는데,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이 엄마가 외부에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을 만한 약물도 투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치료를 이제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사산이 됐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 나오고 다음에 있죠. 자막으로. 예. 2013년에 있었던 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경우도 엄마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엄마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는 건강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산모는 사망하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실제 이 뭐 폐렴이라는 것 자체가 감기도 위험하겠지만 폐렴이라는 것 자체가 이 폐에 대한 굉장한 손상을 주잖아요. 여성은 임신을 하면은 배가 나오게 되면 아이가 커지면서 흉부 압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압박이 일어나면서 기본적으로 폐활량 자체가 확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산모에게 폐활량이 줄어든 산모에게 폐렴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데다가 일단은 폐에서 만들어낸 산소로 2인분, 두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에게도 산소량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게 되기 때문에 실제 아이에게도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걱정이 이제 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어제 제 전직 의사 출신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누군지 감이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피가 탯줄을 통해서 이 태아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의 신비로운 일인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타고 태아까지 전염되지 않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출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만 일단 엄마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균이 감염됐다고 해서 이게 탯줄을 타고 피를 타고 태아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예.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그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2차 검사에서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네. 부디 이제 확진은 음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뭐 한 보름 이상 이제 이 메르스. 메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 이제 이 메르스라는 이 세균에 대한 특징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숙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거의 대부분, 있으신 분. 이제 이 메르스는 몸이 이제 저항력이 약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건강하신 국민들은 좀 걱정을 너무 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정부에서 폐렴 환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뭐 대부분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메르스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감을 좀 안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임신부 사례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바로 임신부가 지난 7일에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일에 본인이 요청을 해서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9일날 이제 1차적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던 건데, 물론 좀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같은 병동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산모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불안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알려진 바로는 1인실에 계속 있어서 병원 내에서 추가로 또 다른 환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단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메르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초의 발원지가 이제
그 평택 성모병원이었잖아요. 거기는 이미 이제 완전히 진압이 완료된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14번 환자가 3일 정도 응급실에서 노출이 돼 있어서 다량의 환자가 나왔는데 그 위에 물론 또 경유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긴 했어요. 뭐 아산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근데 그런 곳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앞에 두 병원들만큼 확진세가 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일단 현재 예측이기도 하고 예. 그 숫자 자체도 이제는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보면 주들 지나면 오늘 나온 13명 네, 가운데 네.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된 추가 환자가 10명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사실 3명이었기 때문에 8명 중에 3명이었거든요. 좀 수그러드는 거 예.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13명 추가 확진자 중에 또 10명이 삼성 서울병원이라서 아직은 안심하기엔 좀 이른 단계 아니냐 네. 이런 판단도 할 수 근데 있을 이 것 같습니다. 점에서 한 가지 좀 정부 쪽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발생했을 때 3일간 보고가 나오고 환자들의 그 경로를 추적한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 근데 그 상임위원회 25, 26, 27일 날 보고한 내용들이 추적 경로가 다 틀리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지금 이게 허위 보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허위 보고일 수도 있고 파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후자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대로 정부가 지금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병원 같이 하루에 10,000명가량의 환자들이 내방하고 가족까지 치면은 2,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원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안전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삼성의료원 쪽의 환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염 의심자의 부실 관리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확진 전 8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중국 동포, 바로 93번 환자였죠. 93번 환자였죠. 예.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일종의 도우미였는데, 간병인이었는데 네. 이 보도는 좀 충격적이에요. 동선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 한번 보시죠. 일단 93번 환자 한림대 동탄섬신병원에서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5월 29일에 동탄 성심병원에 입원 중이던 15번 환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번 환자가 의심 환자가 되면서 보건당국이 병원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답답하다, 병원이. 답답하다라면서 지금 보시면 지하철을 버스 타고 병성료 마을버스를 타고 관세했고, 네, 마을버스도 탔고요. 자택 도착했고, 또 그 다음날은 좀 쉬었지만 2일 날에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고 지하철을 계속 이용했죠. 예, 그러고 마을버스 이용하고. 예,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에는 지인의 결혼식까지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중국 동포거든요. 간병인들이 주로 이제 어려운 어떤 노동을 하기 힘든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간병인으로 많이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간병인이 사실 이런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중국 동포라면 신원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다른 얘기네요.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게 예.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와 이런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원 확인도 곤란하고 격리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중국 동포 우리나라 사람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벌금형이 나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사후 대책인 거고 지금 내부적으로 네네.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 환자가 지하철과 버스와 결혼식과 다른 내과와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가장 우려하는 우리가 지금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감염이 되는 게 거의 모든 케이스였는데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감염이 시작이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이제 정부에서도 확인을 했으니 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도 하나씩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공포심만 잠재우겠다 정도의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런 류의 케이스에서도 비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도 아마 이제는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연 메르스 현황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까지의 메르스 현황입니다. 감염자 13명이 밤사이 늘어서 총 108명이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가 9명입니다. 격리자는 거의 3,000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예. 좀 많이 좀 나왔으면 네. 좋을 듯한 퇴원자는 아직은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중 동포들,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종적을 감춰버렸죠. 그러니까 더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종적을 감춰버린 분들이 많으면 관리도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간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간병도 있지만 공동 간병이 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양원들 중심으로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공동 간병이기 때문에 공동 간병을 한다는 건 보통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취약한 곳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방 8개에서 10개까지도 이렇게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제 누워 계시니까 예. 그게 뭐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당연히 병원에만 있는 건 아니고 매우 활동도 또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심각한 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대부분 간병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을 간병을 하세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간병사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잠재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별히 지금 뭐 순창 같은 경우에는 왜 한 명이 이제 순창에 내려가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에 대한 그 사회적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왜 전철 타면 기침 한번 하면 홍해가 막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 딱 이렇게 메르스 감염이 되었다 혹은 양성이라고 해서 다 메르스 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결과 끝까지 봐야 되지만 일단 메르스 얘기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사회적 왕따가 돼버린 현상이니 내가 아파서 지금 아예 병원도 가지 않고 혹시 내가 이 병원을 갔다가 판정을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격리가 되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지역사회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잠재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는 그 지역사회가 네. 뭘 해야 되는가. 건강한 계몽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네.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이 슈퍼 전파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폐렴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1번 환자, 14번 환자 그렇죠. 모두 슈퍼 전파자가 됐었는데 좀 일찍 더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제 지금부터 뭐 비평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뭐 모든 걸 실개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는 것이 사회적 공론이고 네? 예. 어쨌든 이제 메르스 사태가 완전 진압이 된다면 우리가 작년 세월호 사태 때도 이것을 정확하게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균, 이 감기균 같은 건 계속 변이가 되면서 4, 5년마다 이렇게 큰 게 터지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어쨌든 복귀를 좀 철저히 해서 만약에 또 좀 2, 3년 뒤면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매뉴얼 따라 우리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네.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민관, 뭐 병원, 대형 병원 할 거 없이 정확하게 어떤 대처 방안들이 좀 정리되는 그럴 필요가 좀 더 있다는 더해드리자면 빌 게이츠 재단에서 15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균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기부를 했냐 그러면 미 국방부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150만 달러를 시드머니로 해서 지금 약 한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네네. 점점 이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질병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안보적 차원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을 단순히 민간에서 어떤 일어난 사고로 보지 마시고 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한번 꼭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대박. 이번 메르스 사태 관련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 경고에, 바로 면전에서 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격리자들의 철저한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네, 박 시장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또 듣고 있다가 적절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라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부탁한다라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지금 제목이 우리 제작진이 박대박 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대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청와대가 실패한 것이죠. 사실은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 중앙정부하고 약간 각을 잡은 단체장은 박원순 시장이 유일하고 야당 도지사, 여당 도지사, 경기지사 할 거 없이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무회의 내용에서 굳이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과연 있었냐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을 키워주는 것이죠. 각이 서울시장 대 대통령이 각이 잡히면 박대박되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나쁠 게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불감청현 고소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상대 다른 경기도 뭐 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비교된다. 이게 수평적인 것인데 박원순 시장이 통일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네티즌들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의 문제 제기에서 공유와 공개가 되지 않았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굳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고 좀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려보면 이 손익계산은 박원순 시장이 훨씬 이익이다. 네,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었다.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네. 박원순 시장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시도회의장들 이게 뭐 회의를 좀 모아 달라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즉답을 안 하셨죠? 네, 직답을 안 하시고 대신에 이제 최 부총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냥 시민들이 볼 때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나? 이런 불편한 심기가 있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마침 지금 메르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현저하게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고 또 14일 미국 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힘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 그 박원순 시장의 제안이 그렇게 뭐 마음에 좋았든 안 좋았든지 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건 행정이니까 그럽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즉답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은 근데 들고요. 즉답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서면을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도자료를 아예 배포했죠. 내는데요. 그런데 박 시장도 이 문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시도지사회를 왜 합니까? 각자 지역에서 박 시장이 시도지사회 소집을 하는데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청와대가 말려 들어간 것이죠.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시도지사 회의 문제는 그 회의 중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이고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인데 경기지사가 지금 경기도를 막아야 되지 서울까지 굳이 올라올 이유가 뭐 있으며 충남지사 부산시장이 지금 바쁜데 서울 와서 시도지사 회의를 뭐 때문에 합니까? 부산시장은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부산 지역 내에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가 잘 대응을 한 건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도 너무 요란하다. 그다음에 너무 잔머리 정치적인 잔수를 부리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서울시가 청와대하고 각을 잡아가지고 서울 시민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게 많은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달라는 게 핵심인데 네. 이걸 정치적으로 잘못 읽으면 대박인 거로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누가 하나 대박 터뜨리는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을 자꾸 정치화시켜서 국민들의 건강이나 국가적인 안보 측면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놓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이번 일은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 공개 확실히 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정리하는 맡기는 그런 노력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의료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의료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분들이 모일 때가 아니라 어느 쪽에 필요한 데다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시 그런 잠시만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좀 존중할 필요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 이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도지사가 모인다,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심리에 있어서는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구나, 빠른 움직임이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안심이 되듯이 또 공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 심정적으로 조금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는가라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최근 박원순 시장의 이런 뭐 보도 자료를 내는 모습들이 공포감을 줄이느냐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은 남경필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조용하게. 네, 조용하게. 어제 네.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의사 30명을 대동하고 공포감 갖지 마라. 그다음에 의심되면 이 병원을 가라. 구체적으로 경기도민한테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든 지사든 대통령이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하고 정치 공방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 회의를 해서 네.
지금 부산시장이 바쁜데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게 부산 시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도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차 그걸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1차 조사를 양성 음성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면 서울 시민을 더 공포감을 주는 것이죠. 우리 수장이 정치적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대비되는 게 남경필 지사의 행보다. 굉장히 조용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상황 장악을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의 모습만 보더라도 심지어 어떤 분은 남경필의 재발견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란을 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쓸데없는 그 불협화음을 일으킨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처음 10시 기자회견을 잘 봐준다면 중앙정부가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해달라는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 치더라도 네. 이후의 행보는 지나치게 좀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 전부 지자체장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왜 모입니까? 각 지역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말씀이시죠? 예, 지도자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미국 같으면 국가 재난 사태가 정도가 발생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평택을 방문하시고 화성을 가시고 해야 될 순서이지 시도지사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를 국민의 불안감을 가지고 포퓰리즘적인 어떤 정치를 할 시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네. 각 지역과 정부와의 정보 교류와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 지자체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 각 지역 내에 현안 해결하기도 지금 바쁜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까 남경필 지사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메르스를 의심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찾아가고 보건소 일단 찾아가면 그럼 뭐 하셔야 합니다. 작은 병원 가면 뭐 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고 하고 불만이 많으시던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가야 될 병원을 지정해 줬어요. 30개를 지정했죠. 네,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 회의 소집하자, 뭐 지금 뭐 어떻게 또 공개를 해달라, 공유를 해달라 이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은 서울 시민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줄 방안,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지 자꾸 여기서 문제를 더 제기하는 거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만약에 야권에서 이런 기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은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업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독자적인 해결은 결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거세지는 방미 연기론. 네, 하루하루 메르스 환자 수는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도 지금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적절치 않다. 그래도 강행해야 된다.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요. 참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들, 갑론을박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청와대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당 지도부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불안할 때 대통령께서는 방미를 취소하시든지 연기하시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왜 지금 방미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희가 맨 마지막에 들었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방미, 미국과의 우방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앞에 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두 개를 동일하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지역 감염까지 이뤄져서 이제 거의 온 국민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뭐 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에 아픈 자식을 두고 엄마가 어디를 가느냐라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일단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이것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방미를 취소한다면 한미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실 요청을 한 거거든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뭐 일본에 관련된 문제들이나 그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도 역시 이 내용에 포함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걸 이유로 방미를 취소한다라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서도 이것과 방미는 좀 별개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이것 역시 야당에서 뭐 미국 방문하고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그거야말로 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지금 14일인 불과 네. 4일 전인데요. 이게 네. 지금 현재 취소나 변경, 연기가 가능한 시점인가요? 만약 지금 뭐 그래 되면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이해는 하겠죠. 하지만 외교적으로 결례임에는 분명할 겁니다.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거의 국난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한미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바둑에 아생연후 살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집부터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다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백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고,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인 이종걸 의원이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국민과 함께 한다는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마음만 있다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방미를 해도 큰 문제가 있겠나. 2013년에 국빈 방문하셨죠. 방문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빈 방문과 그다음에 워크 비짓이라 해서 이제 실무적인 방문이 네. 계신데, 이번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시는 듯한 실무 방문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방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가셔서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냥 가셨다가 아무 보따리 없이 그냥 오셨다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후폭풍이 따르겠죠. 근데 예. 가서 정말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 간의 어떤 원자력 협정 문제라든지 네.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가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자는 바로 오늘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 네. 일정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어제 제작된 건데요. 하여튼 오늘까지 10일이죠, 오늘. 결론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을 게 아까 성과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르스 문제 때문에 이게 국내 보도에서 우리 아침 골든타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첫 번째 배치할 건지, 메르스 환자 증가 감소를 처음에 배치할 것인지도 우리도 제작진도 고민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청와대도 고민이 있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한국 외교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교의 한미동맹의 기축동맹의 중심을 좀 잡아내는 문제, 또 한일 관계 문제를 미국을 지렛대로서 좀 푸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역대 대통령도 비슷한 고민, 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1999년 현대중공업 KBS 노사분규 때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순방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 97년이군요. 한부 사태 때문에 유럽 4개국 순방을 연기했고요. 그 이듬해 김대중 당선인 시절에 예. 역시 민주노총 총파업 방미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방미 일정 중에 그러니까 양자 정상회담은 그대로 갔대. 그 이후 휴스턴 방문 일정 이건 좀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런 대안도 내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 KDI 권태신 원장이 네. 제2의 IMF 경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미에서 제가 어떤 보따리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드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안보적인 내용,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도 상당히 그 가뭄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도 지금 가뭄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안 문제, 미국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오신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져오신다면, 우리 언론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 문제는 저는 별로 중요치 않고 국민들이 그거는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